대학 3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들 무렵이었어요. 부모님께 또다시 손 벌리기가 죄송스러워서 이번 여름방학만큼은 통째로 갈아 넣어 뭐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거든요. 알바몬과 알바천국을 밥 먹듯 드나들며 스크롤을 내리던 중 유동은에 띈 건 집에서 버스로 겨우 세 정거장 거리의 마포 숯불갈비였죠. 시급 9,000원의 주유수당 별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 환영, 다른 화려한 문구들보다 그 간결함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큰 기대 없이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생각으로 면접이나 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마포 숯불갈비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예상외로 앳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차분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장님 따님이자 실질적인 가게 운영을 도맡고 있는 점장이더군요. 면접 약속을 잡고 다음 날 약간은 후줄근한 티셔츠에 달아빠진 청바지 차림으로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었죠. 테이블 15개 정도. 딱 동네 사람들이 퇴근길에 편하게 들러 소주 한 잔 기울일 법한 그런 정감 있는 식당이었네요. 저를 맞이한 건 바로 전화 통화했던 그 점장님이었어요. 첫인상은 뭐랄까 맑은 눈동자 속에 언뜻 스치는 피로감, 그리고 굳이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죠. 차분하면서도 조금은 지쳐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또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고 해야 할까요? 나이는 얼핏 봐도 30 초중반쯤 되어 보이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알바 면접 보러 오셨죠?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은 주방과 홀 사이에 있는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거든요. 아마도 직원들 휴게 공간 겸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는 듯했어요. 묘하게 숯불 냄새와 그녀에게서 나는 듯한 은은한 비누향이 뒤섞여 있었죠. 알바, 경험은 있어요?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살짝 긴장됐죠.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대는 작년에 제대했고 체력 하나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괜스레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어요. 제 패기 넘치는 대답에 그녀는 피식 하고 엷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순간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게 일이 보기보다 좀 고될 텐데 음식 만드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뜨거운 숯불 피우고 나르는 것부터 테이블 세팅하고 주문받고 서빙하고 정신없이 밀려드는 설거지의 청소까지. 그녀가 읊는 업무 내용에 살짝 주눅이 들 뻔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었죠. 네.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섞인 눈빛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일손이 정말 급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오후 4시 반까지요. 그렇게 저의 첫 알바는 그리고 그녀와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싱겁게 하지만 왠지 모를 작은 두둥거림과 함께 결정되었네요. 다음 날 유니폼으로 보이는 검은색 카라티와 앞치마를 받아들고 어색하게 착용했어요. 식당 식구들은 점장님 외에 주방을 총괄하시는 인심 좋은 주방 아주머니 박 여사님, 묵묵히 그녀를 돕는 과묵한 주방 보조 이모님, 그리고 저보다 두어 살만아 보이는 쾌활한 기존 서빙 알바생 민지 누나가 있었죠. 그리고 가끔씩 가게에 들러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사장님. 사장님은 재작년까지 번듯한 공기업에 근무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온화하면서도 사람 좋은 미소가 멋스러운 노신사셨어요. 풍기는 분위기부터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어쩐지 점장님도 사장님을 닮아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느낌이었죠. 첫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뜨거운 숯불을 화로에 옮겨 담는 법부터 시작해서 헷갈리는 테이블 번호, 외우기, 수십 가지나 되는 밑반찬 종류와 정갈한 세팅법,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받아 적는 요령.
그리고 포스기 다루는 법까지. 민지 누나가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데도 머릿속은 낯이 하얗게 비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숯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이글거리는 숯을 커다란 집게로 옮겨 담고 손님상으로 나르는데 얼굴이 후끈거릴 정도였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묘한 성취감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제 모습이 꽤 괜찮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군대에서 혹독하게 단련된 깡과 체력 덕분이었으리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사장님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죠. 손님이 뜸한 오후 시간, 홀바닥을 쓸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와 말을 거셨어요. 창식 학생, 일은 좀 할만한가? 네. 사장님, 아직 서툴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허허. 젊어서 그런지 아주 씩씩해 보여. 보기 좋네. 우리 아들놈도 자네 밥만 같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는데. 사장님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다 본관과 이름을 여쭤보시더니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희한한 우연이 있나. 자네랑 나랑 동성동본에다가 학렬까지 똑같구먼. 내가 식자 돌림인데 자네도 식자 아닌가? 네? 정말입니까? 저는 김씨 3연파 식자 돌림입니다. 제 대답에 사장님은 박장대소를 하시며 제 어깨를 다시 한번 힘껏 치셨어요. 허허. 이거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니네. 앞으로 그냥 편하게 삼촌처럼 생각하게. 어려운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언제든 나한테 말하고.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저를 유독 살갑게 챙겨주셨고 덕분에 점장님이나 다른 주방 식구들도 저를 좀 더 편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되었죠. 특히 점장님은 그전까지 저를 창식 씨라고 깍듯하게 불렀는데 그날 이후로는 가끔씩 창씨가 하고 부드럽게 불러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간질거리는 것 같았죠. 우리 가게는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새벽 2시에 마감했어요. 손님이 완전히 끊기고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치면 보통 새벽 2시 반에서 3시 사이였거든요. 처음 며칠은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침대에 뻗어버리기 일쑤였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금세 익숙해졌어요. 점장님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고 직원들에게도 딱 필요한 업무 지시 외에는 살가운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었죠. 어딘가 그늘져 보이기도 하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모습이 많았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했고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법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고 어른스러워 보였죠.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 저를 부를 때 창식 씨라고 꼬박꼬박 존칭을 쓰는 것이 사장님과의 관계를 알고 난 후에도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미묘한 거리감이 오히려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싶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시끌벅적한 단체 손님이 많았네요. 무슨 대학교 동호회 모임인지 테이블 2개를 길게 붙여 앉아서는 술과 고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더라고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은 진작에 다 빠져나갔지만 이 혈기왕성한 단체 손님들은 새벽 1시가 훌쩍 넘도록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결국 박 여사님과 이모님 그리고 민지 누나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자 점장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민지 씨도 늦었으니 조심해서 택시 타고 가요. 하며 먼저 보내드렸죠. 창식 씨는 좀 더 하다가요. 그렇게 가게에는 점장님과 저 단둘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거든요. 어쩌면 처음부터 가장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저를 마지막까지 붙잡아둘 심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히 불만은 없었죠. 어차피 저는 이 근처에 살았고 점장님도 가끔 피곤하면 가게에 딸린 그 작은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오히려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이 묘하게 긴장되면서도 싫지 않았달까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그 진상 같던 단체 손님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그들이 휩쓸고 간 테이블 위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사방에 널린 빈 술병과 음식 찌꺼기, 재떨이에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까지. 점장님과 나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익숙한 호흡으로 치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테이블 위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고, 점장님은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밀린 설거지를 했거든요. 고요한 가게 안에는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시계는 어느새 새벽 4시를 훌쩍 넘기고 있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아 있는데 점장님이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죠. 창식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거라도 하나 마셔요. 그녀가 제게 내민 것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듯 시원한 캔맥주였죠. 차가운 캔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지면서 왠지 모르게 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점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캔을 따서 한 모금 쭉 들이켜니 그제야 살 것 같더라고요. 고된 노동 뒤의 맥주 한 모금은 정말 꿀맛이었죠.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묘한 침묵이 잠시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저는 괜히 맥주캔만 만지작거렸죠. 창식 씨, 혹시 괜찮으면 우리 여기서 시원하게 맥주나 한 잔 더 할래요? 저기 방에 간단한 안주 될 만한 것도 좀 있는데. 그녀의 갑작스러운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죠. 순간 망설였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어서 집에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쿵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평소와는 다른 어떤 기대감과 함께 살짝 스치는 외로움 같은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궁금하기도 했죠. 평소에 좀처럼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녀가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말이에요. 어쩌면 그녀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좋습니다. 저야 영광이죠. 내 대답에 그녀는 살짝, 아주 살짝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간지럽히면서 그날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가게 뒤편, 점장님이 가끔 쉬거나 쪽잠을 자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단둘이, 그것도 이렇게 늦은 새벽에 들어오니 느낌이 사뭇 달랐어요. 방 한쪽에는 작은 냉장고와 낡은 간이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달력과 메모 몇 장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죠. 그녀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몇 개와 마른 오징어 한 마리, 그리고 고소한 땅콩 한 봉지를 꺼내왔네요. 정말 조촐하기 짝이 없는 술자리였지만 늦은 새벽 고된 노동 뒤에 마시는 맥주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옆에는 그녀가 있었으니까요. 창식 씨는 보면 볼수록 참 싹싹하고 일도 곧잘 하는 것 같아요. 처음인데도 이만큼 하는 사람 드문데 그녀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을 건넸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뒷머리를 긁적였죠. 과찬이십니다. 점장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챙겨주셔서. 그렇죠. 아니에요. 빈말 아니고 진심인데 사실 전에 있던 알바생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갔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그녀의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이것저것 시시콜콜한 학교 생활 이야기나 별것 아닌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녀는 제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며 가끔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쳐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맥주가 한두 잔 들어가자 그녀의 하얀 뺨이 복숭아빛으로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말도 별로 없고 얌전하기만 하더니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숨죽여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창식 씨, 나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고 지금 혼자 지내는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인 고백이었죠. 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숨을 삼켰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점장님, 실례지만 혹시 왜? 말을 하다 보니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 황급히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응, 나 신랑을 무지 사랑했고 신랑도 날 무지 사랑했는데 내가 아기를 못 가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도 정말 여러 군데 다녀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시험관 시술도 몇 번이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도 알게 모르게 눈치 보이고 무엇보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결국엔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의 크고 맑은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또르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화려하게 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히 서럽게 흐르는 그 눈물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 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살짝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죠. 그녀는 제 품에 살짝 기대며 작은 소리로 흐느꼈어요. 그때 그녀에게서 나던 샴푸 향과 눈물 냄새가 뒤섞여 제 코끝을 맴돌았죠. 점장님, 요즘은 아예 없이 부부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딩크족도 많고 또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즐겁게 소비하는 욜로족도 많잖아요. 점장님은 충분히 매력있고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점장님한테 꼭 맞는 좋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한창 젊으신데요. 뭘. 저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위로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고마워요. 창식 씨, 내 말 들으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어쩌면 그녀의 가장 약하고 깊은 속내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죠. 여전히 저는 그녀를 점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렀지만 그녀는 이제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면 저를 창식아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부름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마치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직원들끼리 가게 마감 후에 남아서 갈비에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그런 회식 같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죠. 박 여사님과 이모님은 갈비 몇 점에 소주 한 병을 사이좋게 나눠 드시더니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자리를 뜨셨어요. 결국 남은 건 저와 명랑한 민지 누나,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오늘따라 조금 들떠 보이는 점장님. 이렇게 셋이었네요.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 2차 갈까요? 민지 누나의 시원시원한 제안에 점장님도 의외로 흔쾌히 동의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피곤하다며 사양했을 텐데요. 가게 근처 단골 호프집에서 시원한 생맥주를 몇 잔 더 마셨죠. 알싸한 알코올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웃고 떠들었어요. 점장님도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잦아졌죠. 그런 그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보기 좋았어요. 자리가 파을 무렵 집이 먼 민지 누나가 먼저 택시를 타고 쌩하니 떠났거든요. 점장님, 저도 이제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손길이었죠. 창식아, 나랑 한 잔 더 할래? 단둘이.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죠. 조금은 풀어진 듯하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듯한 그런 깊고 촉촉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는 길 건너편 포장마차로 향했네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포장마차 안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아 소주 한 병과 뜨끈한 국물이 일품인 북송로 불고기 작은 것, 그리고 속풀이에 좋은 우동 한 그릇을 시켰죠. 이미 갈비집에서 한 잔, 호프집에서 또 한 잔 거친 터라 3차째였어요. 간단하게 소주 한 병만 나눠 마시자던 것이 어느새 빈 병이 2병째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취기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또다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평소엔 정말 과묵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구나 싶었어요. 어쩌면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나 학창 시절에 진짜 숙맥이었어. 연애 같은 거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남들처럼 캠퍼스 커플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배낭 메고 훌쩍 여행도 다녀보고 그렇게 젊음을 만끽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했나 봐.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30 중반을 훌쩍 넘긴 그냥 아줌마가 다 되어 있더라. 그녀는 또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서럽고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의 눈치도 보이고 이대로 더 마셨다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점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너무 많이 드셨어요. 이러다 내일 장사 못 하세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며 뒤틀거리는 그녀의 몸을 부축해서 포장마차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뜨거웠죠. 나 이런 기분으로 집에 혼자 들어가기 싫어. 그녀가 제 어깨에 축 늘어져 기대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라고요. 그 말에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우리 가게 거기 방으로 가자. 가서 딱 한 잔만 더 하자. 응. 애원하듯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다시 식당에 딸린 그 좁고 어둑한 방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이미 둘 다 만취 상태였지만 그 작은 공간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위험한 설렘이 감돌았어요. 나 역시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제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에게 걷잡을 수 없이 어떤 감정이 생겨서인지 이전과는 다른 용기를 내서 말을 건넸거든요. 누나, 이제 정말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그녀는 술기운에 발그레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힘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워 보이던지요. 누나, 나 사실 군 제대하고 나서부터 쭉 솔로로 지낸 지 한참 됐거든요. 여자한테 별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누나가 여자로 보여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전부터. 내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풋 하고 짧게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약간 놀란 듯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것 같았죠. 한참 어린 너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네, 창시가. 그때 저는 25이었고 그녀는 전 남편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39이었거든요. 무려 14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 차이였죠. 남녀 사이의 나이 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누나가 내 앞에서 그렇게 술 마시고 울 때마다 이상하게 뭐랄까. 저 한참 어린 놈한테도 보호 본능 같은 걸 자극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켜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거요. 나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방 안에는 우리 둘의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일하면서 쭉 보니까 너 참 착하고 성실한 건 알겠고 가끔은 나에 맞지 않게 어른스럽고 믿음직한 구석도 있고 또 어떨 땐 남자답기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에 비해 너무 어려서 그게 좀 걸리네. 그녀의 말끝이 안타깝게 흐려졌죠.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야 했거든요. 나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죠. 최근에 혼자 봤던 시시한 영화 이야기, 친구들과 술 마시고 벌였던 웃지 못할 해프닝, 심지어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골 넣었던 시시콜콜한 무용담까지요. 두서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 이야기에 그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처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간간히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 작은 방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한참 그렇게 떠들었을까 싶어요. 그녀가 눈가에 살짝 맺힌 웃음기를 닦으며 말했어요. 창식아, 너 때문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실컷 웃었다. 고마워. 정말.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든 좋으니까 한번 말해봐.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술기운으로 발그레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전에 없이 진지하고 깊었죠. 내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비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소원? 진짜 아무거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심장이 제멋대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걷잡을 수 없는 술기운과 젊은 날에 주체할 수 없는 치기가 합쳐져 결국 대담하다 못해 무모한 생각이 제 입 밖으로 불쑥 튀어나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싶었죠. 누나 그럼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을래요? 그냥 엔조이라도 좋아요.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었죠.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누나의 표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스펙터클했어요. 황당함,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아주 약간의 호기심과 어쩌면 일말의 기대감 같은 것이 뒤섞여 한동안 어떤 표정인지 도무지 규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1분? 아니, 체감상으로는 아마 한 10분은 좋게 흐른 것 같았네요.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이윽고 그녀는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모든 것을 결심한 듯 저를 아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제게로 다가왔죠. 제 바로 앞에서 멈춰선 그녀는 떨리는 제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어요. 내 마음대로 해, 창식아. 그날 밤 저는 1년 넘게 이어져 온 길고 외로운 솔로 생활에 대한 뜨거운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죠. 어쩌면 그건 단순히 참아왔던 육체적 끌림의 해소를 넘어선 그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호기심,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싹 트고 있었던 위험한 애정이 한데 뒤섞여 폭발한 감정의 용광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새벽녘의 희미한 푸른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누나는 땀에 젖은 제 팔에 기댄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창식아, 나 오늘 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여린 몸을 부서져라 힘껏 꽉 안아주었죠. 창밖에서는 이미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어김없이 제게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거든요. 창식아, 잠깐 방에 들렀다가. 그 낮은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약간의 초조함, 그리고 은밀한 설렘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혹시 누가 우리 사이를 눈치채는 건 아닐까? 괜히 헛기침을 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어색하게 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좁고 어둑한.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어버린 그녀의 작은 방은 금세 익숙한 아지트가 되었거든요. 숯불 냄새와 음식 냄새가 배어있던 그 방에 어느새인가 그녀의 채취와 제 숨결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나 역시 그런 그녀가 싫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밤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하루의 고단함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건네는 그 은밀한 신호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혹은 고된 훈련 뒤의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마감 정리를 하면서도 자꾸만 시계에 눈이 갔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쏠렸죠. 혹시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보내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괜히 그녀 주변을 맴돌며 힐끔거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그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마치 들키면 안 될 짜릿한 비밀이라도 공유한 사람들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하면서도 입가에는 슬며시 미소가 떠오르곤 했죠. 그럴 때면 그녀도 저를 보며 살짝 웃어주었는데 그 미소가 제 하루의 피로를 전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녀에게서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그저 편한 옷차림이 전부였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옅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죠. 길게 내려오던 앞머리도 살짝 옆으로 넘겨 이마를 드러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설레던지요. 처음에는 누나 오늘 좀 달라 보이시네요. 훨씬 예뻐요. 하고 용기를 내어 어색하게 말을 건넸는데 그녀는 그저 그런가? 그냥 좀 신경 써봤어 하며 슬쩍 웃어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소녀 같은 수줍음과 은근한 뿌듯함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서는 이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하고 매혹적인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 단둘이 그 작은 방에 있을 때 그녀가 제 곁으로 다가올 때마다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는 그 향기는 제 심장을 속수무책으로 뛰게 만들었죠. 옷차림도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여성스러운 라인이 드러나는 블라우스나 하늘하늘한 소재의 원피스 같은 것으로 바뀌어갔어요. 머리 스타일도 이전에는 질끈 묶거나 아무렇게나 풀어헤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법 신경 써서 예쁘게 매만진 티가 역력했고요. 그런 그녀의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은 마치 저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에게 또 다른 설렘과 즐거움이었네요. 마치 저 때문에 저를 의식해서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고요. 누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요. 이러다 다른 남자들이 다 체가겠어요. 마감 후 단둘이 방에 남아 시원한 맥주캔을 기울이다가 걔가 넌지시 장난스러운 질투를 섞어 말을 건네면 그녀는 마치 처음 그런 칭찬을 들어보는 풋풋한 소녀처럼 얼굴을 발그레하게 붉히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쳤어요. 주책이야. 정말 일이나 제대로 해. 이 녀석아.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면서도 입가에 걸린 환하고 행복한 미소는 좀처럼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반응이 너무나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음이 터져 나왔죠. 그러면 그녀는 뭐가 그렇게 웃겨 하면서도 결국 저를 따라 까르르 웃곤 했어요. 그런 사소하지만 달콤한 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애정과 설렘이 점점 더 짙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비밀스럽고도 짜릿한 만남은 뜨거운 여름방학 내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어요. 낮에는 가게 안에서 서로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는 그저 평범한 알바생과 점장이었지만 가게의 셔터가 내려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모두 떠나고 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서로에게 솔직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연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깊고 뜨거운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관계가 과연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는 이성적인 고민과 불안감이 불쑥불쑥 제 가슴을 치고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14살이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상처. 그리고 안개처럼 불투명하기만 한 우리의 미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바로 눈앞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함은 서로의 뜨거운 온기를 탐하는 그 순간의 강렬함과 애틋함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들을 너무나 쉽고 허무하게 마비시키더라고요. 그녀의 깊고 촉촉한 눈빛, 살짝 떨리며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오직 저에게만 보여주는 수줍고도 아름다운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25, 혈기왕성한 청년의 여름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도 위험하게 달구고 있었거든요. 그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했어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개강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밀린 공부를 하느라 일부러 더 정신없이 지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문득문득 갈비 익는 냄새와 함께 누나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어요. 시원한 맥주캔을 건네던 손길, 술기운에 발그레해진 뺨, 그리고 내 어깨에 기대어 속삭이던 목소리까지. 솔직히 누나랑 연락도 좀 뜸해졌었죠.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로 돌아오니 뭔가 아득한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마치 여름밤의 짧은 불장난처럼 그렇게 묻어둬야 할 관계인가 싶기도 했고요. 한 보름쯤 됐을까요? 거의 잊고 지내다시피 하려던 찰나였는데 어느 날 밤늦게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받지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잔뜩 잠겨서는 거의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그 씩씩하고 어딘가 단단해 보이던 누나가 아니었죠. 창식아, 바빠. 그 한마디에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어요. 잊으려고 했는데 잊히지 않았던 거죠. 아, 누나,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없으니까 가게도 너무 텅 빈 것 같고 여기 내가 앉았던 의자만 봐도 자꾸 내 생각나고 나 좀 힘든가 봐. 누나의 목소리에는 진한 외로움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길 잃은 아이처럼 저를 찾는 듯한 그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찡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 그 여름밤의 기억, 누나의 온기가 사무치게 생각나긴 했거든요. 은은하게 풍기던 샴푸 냄새, 부드럽던 살결,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 같은 것들이요. 이 여자는 정말 나 없이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과 함께 나도 이 여자 없이는 안 되는 건가? 하는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치 끊어질 듯 이어져 있던 얇은 실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겉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택시를 잡아탔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제 마음도 누나에게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시 마포숯불갈비, 그 익숙한 간판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름밤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 아래 혼자 앉아있는 누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쩐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죠. 제가 다가가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린 누나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알바생과 점장, 혹은 잠깐의 엔조이 상대를 넘어서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조금 더 깊이 스며든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누나가 저한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알 수 없는 중력처럼 끌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또 다른 더 애틋하고 복잡한 감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미혼남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그 갈비집에서 누나를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저는 25이었고 누나는 39이었죠. 네, 맞아요. 무려 14살 차이. 처음부터 누나를 이성으로 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좀 외로워 보이고 안쓰러운 구석이 있는 가끔은 귀여운 동네 누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힘든 시기에 만나 술 한 잔, 두 잔 기울이는 자리가 잦아지다 보니 남녀 사이에 절대라는 건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여러 번의 술자리 끝에 누나가 제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라고 했고 저는 정말이지 술김에 혹은 젊은 날의 치기에 가까운 마음으로 엔조이하자고 뱉어버렸죠. 근데 누나가 너무 쉽게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처음엔 조금 놀랐어요. 나를 그냥 어린애로 보고 받아주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던 말이 현실이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학교로 복학한 뒤에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됐죠. 처음엔 제가 시험이다, 과제다 핑계를 대면서 거의 보름 정도를 못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거의 스토커 수준이었달까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필요로 하는구나 싶은 마음에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 퇴근하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누나의 집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작은 빌라였어요.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누나의 집으로까지 이어진 거죠. 응, 누나.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면 고맙죠. 열이면 열. 마다할 남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래 친구들이나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보다 누나랑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속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 잘 맞았거든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이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까지도 누나, 동생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기도 해요. 그게 벌써 4년이 넘었던 거죠. 저는 29, 누나는 43. 여전히 적지 않은 나이 차이지만 이제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누나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본인 입으로도 그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도 그거였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관계를 가질 때 솔직히 매번 피임을 하지는 않았어요. 누나가 괜찮다고 했고 저도 설마 하는 아니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했던 행동인데 그러던 것이 한 달 전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뭔가 잔뜩 흥분하면서도 떨리고 울음기가 섞인 그런 목소리였죠. 창식아, 나 어떡하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 임신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네? 임신이라고요? 아이를 못 가진다면서요?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물음표가 떠다녔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혹시 내 아이가 아닌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누나, 진짜야? 병원 가봤어? 의사가 확실하대? 응. 테스트기도 2줄이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6줄에.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누나는 다짜고짜 아이를 낳겠다고 거의 통보를 하더라고요. 창식아, 이건 하늘이
나한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난 무조건 이 아이 낳을 거야. 내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었던 거죠.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40이 넘은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니까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전화기 너머로도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복잡했어요. 이제 겨우 29,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해서 자리 잡아가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된다니요. 그것도 14살이나 많은 누나의 아이 아빠라니.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봐야 할지,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며칠 밤을 고민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누나가 내 앞에서 처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울던 그 갈비집 작은 방. 너 때문에 오랜만에 웃었다며 수줍게 웃던 모습, 그리고 지난 4년간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잖아요. 고민 끝에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누나를 만났죠.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는 누나를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누나, 응, 창식아, 나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누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했죠.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그 아이, 내가 아빠가 될게. 같이 키우자. 제 말을 듣는 순간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인지 모를 눈물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딪혀 보기로 했네요. 25 여름, 갈비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까지 이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인생이란 건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곧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니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게 믿고